어제를 통해 오늘을 돌아보고 내일을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인문학으로 여는 오늘 2013년 7월 16일 아침에 인사드립니다. 전 김용민입니다. 근데 오늘 새벽에 출근하면서 보니까 한강물이 엄청나게 불어났더군요. 어제 참으로 안타까운 사고도 있었고 말이죠. 예, 오늘 출근하시는 길 어려움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세계 최고의 오케스트라 하면 어떤 오케스트라를 꼽으시겠습니까? 베를린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예, 이것을 빼놓을 수 없을 겁니다. 120년이 넘는 역사. 그뿐만 아니라 여기를 거쳐간 지휘자들. 어마어마하지요? 오늘 이야기하려는 카라얀도 그 가운데 한 명입니다. 1989년 오늘 카라얀이 세상을 떠납니다.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는요, 시작 지금처럼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1862년 지휘자 베냐민 빌제가 만든 악단이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전신인데요. 근데 단원들이 보수와 대우가 너무 형편없다. 여기에 불만을 품고 결국 이 베냐민 빌제를 떠나서 독자적인 악단을 만들었습니다. 이후에 그 공연 기획자 베르만 볼프가 이 악단을 인수하게 되는데 이게 바로 베를린 필의 시작이라 하겠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헤르베르트 폰 카라얀이 바로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지휘자로 오르게 되면서 베를린 필은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성장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외형적인 성장이 특히 두드러졌습니다. 자신만만한 야심가였던 카라얀은 35년 동안 베를린 필에서 황제로 군림하다시피 했는데요. 음반과 영상의 수익성에 일찍이 눈을 떠서 수많은 음반을 발표했고 그것이 베를린 필을 공고한 물적 토대 위에 서게 만드는 원동력이었습니다. 자, 현재 그 베를린 필의 지휘봉은 영국 리버풀 출신의 사이먼 레틀이 잡고 있는 상황이죠. 예, 카라얀. 음악 잘 모르시는 분도 이 카라얀 사진만 보면 아실 겁니다. 예, 이 카라얀이 발표했던 여러 음반 가운데 한 장을 골라서 그 가운데 한 곡을 들어보겠습니다. 모차르트의 음악인데요. 심포니 작품 번호 41 주피터 준비했습니다.
네, 국민TV 라디오 인문학으로 여는 오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2005년 바로 오늘 일본 도쿄 아카사카의 뉴 프린스 호텔 202호에서 한 남성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그는 바로 고종의 손자이면서 영친왕의 아들인 대한민국 마지막 황세손 이구씨였습니다. 사망장소인 뉴 프린스 호텔은 공교롭게도 자신이 태어난 영친왕의 저택 터 위에 세워진 건물이었습니다. 사인은 심장마비로 알려졌지만 일본 측이 사인을 심장마비라고 하면서도 부검을 실시한 점, 시신 발견자의 얼굴에 검은 점이 돌았다는 그런 증언, 일본과 한국의 비행거리가 길지 않음에도 시신에다가 방부 처리를 한 점을 들어서 혹시 독살당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도 있었습니다. 영친왕은 1897년에 태어나서 1970년에 세상을 떠났지요. 그의 어머니인 이방자 여사, 그분은 또 그 해에 세상을 떠났고요. 이구씨는 영친왕과 이방자 여사 사이에서 둘째 아들로 태어났는데 첫째 아들이 1922년 돌이 되기도 전에 사망한 뒤 9년 만에 얻은 아들이기 때문에 사실상 나라는 망했지만 황세손이 됩니다. 이구는 소년 시절에 일본의 왕족과 귀족들만 다니는 가쿠슈인에서 공부를 했다고 하는데요. 1953년 메가더 장군의 초청으로 미국 유학을 떠나서 MIT 공과대학에서 건축학을 전공합니다. 졸업 후에는 미국 뉴욕 IMPay 건축사무소에 입사해서 건축가로 활동하다가 8살 연상의 우크라이나계 미국인 여성과 결혼하게 됩니다. 1963년 박정희 대통령의 초청으로 영친왕, 이방자 여사, 덕혜옹주와 함께 귀국해서 창덕궁 낙선제에서 생활을 했는데요. 그 이후에 국내 대학에서 선진 건축 설계를 강의하고 한 회사를 설립해서 사업에 뛰어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생활이 순탄치 않았습니다. 종친들은 서양인인데다가 황손을 낳지 못하는 이런 미국 여성과의 그 결별을 종용했고요. 사업체마저 부도를 맞게 됩니다. 결국 그 여성과 부인과 별거에 들어간 이구씨는 일본으로 떠납니다. 종친회는 1982년 강제 이혼을 시켰습니다. 이혼당한 여성은 플라자 호텔에서 공예점을 운영하면서 장애인 복지 같은 이런 불우이웃 사업을 벌이다가 생활을 고를 견디지 못하고 1995년 친정인 하와이로 돌아갔습니다. 자, 일본을 떠난 이구씨는 재기를 꿈꾸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펼쳤지만 손대는 것마다 실패하고 1996년 영국 귀국했습니다. 사망 당시 조선과 대한제국의 유무형 문화재 보존 관리를 위해 설립된 사단법인 전주이시 대동종약원 명예총재로 일하고 있었는데 어떤 이유로 일본으로 여행을 떠났는지 끝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9일장이 끝나고 나서 2005년 7월 24일 경기도 남양주 홍릉 뒤편의 영친왕 묘역에 안장된 이구씨. 예, 참 삶이 매우 순탄치 못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불행한 황족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1918년 얘기입니다. 1918년 러시아의 마지막 황제 니콜라이 2세 가족이 처형된 날이 바로 오늘이기도 합니다. 1917년 2월 혁명으로 제정 러시아는 무너졌습니다. 300여 년간 이어져온 로마노프 왕조의 마지막 황제 니콜라이 2세는 황후와 4딸 그리고 모계 유전으로 혈우병을 앓고 있었던 어린 황태자와 함께 우랄 지방의 한 저택에 감금됐습니다. 1918년 7월 그날
황제 가족과 주치, 하인 등 11명은 지하실로 끌려갔습니다. 총소리가 시작됐습니다. 황제가 그리고 황후가 쓰러졌습니다. 황태자도 총상을 입고 의자에서 굴러떨어졌습니다. 보석이 박힌 드레스탓에 첫 총격에서 치명상을 입지 않았던 공주는 대검에 찔리거나 개머리판에 머리를 맞았습니다. 처형실로 변해버린 지하실에는 탄환 연기가 가득했습니다. 2년이 흘렀습니다. 한 여자가 베를린 운하에 뛰어내렸다가 구조됐습니다. 그녀는 정신병원으로 옮겨진 다음 자신이 러시아 제국의 넷째 황녀 아나스타시아라고 주장했습니다. 언니들의 시체 밑에서 목숨을 건졌고 한 병사가 자신을 구해줬다는 사연 믿기 어려웠지만 아나스타시아와 유사한 외모와 상처 자국 그리고 황실 가족이 아니면 알 수 없는 비밀 이야기들이 그녀의 입을 통해 나왔습니다. 정말 황족 맞구나. 예, 모든 가족이 다 처형됐던 것이 아니구나. 네. 이 여성은 그 뒤로 금방 유명해졌습니다. 물론 황실의 친척들 사이에서는 판단이 엇갈렸습니다. 법정에서는 어떻게 결론이 났을까? 이 여성이 러시아 황실과 무관하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 여성은 1968년에 미국으로 이주해서 아나스타시아라는 이름을 비석에 새기고 1984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정말 황족일까?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그 열쇠를 풀 수 있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1990년대 들어서 논란이 재점화됐었는데요. 자, DNA 지문 검사를 통해서 1979년 처형장소 부근 유지에서 발견된 9구의 시신이 니콜라이 2세 일행으로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한 구의 시신은 마라이아인지 아나스타샤인지 분명치 않았고 황태자의 시신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다시 안나 앤더슨에 대한 미련을 갖게 됐지만 그녀 또한 DNA 검사의 꼬리가 밟혔습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 여성은 1920년 무렵에 실종됐던 폴란드 여공으로 밝혀졌습니다. 자, 2007년 2구의 시신이 추가로 발견되면서 아나스타샤, 처음 발견된 9구의 시신 중에 있었다는 사실이 추가로 밝혀졌습니다. 그날 다 죽었다는 겁니다. 참 비극이죠. 러시아 마지막 황제 니콜라이 2세의 가족이 모두 사살된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마지막 황제 푸이, 중국의 마지막 황제죠. 청나라 푸이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가 있었습니다. 바로 마지막 황제 더 라스트 엠파이어. 여기서 루이치 사카모토가 만든 메인 테마 듣고 오겠습니다.
국정원 부정선거 축소 보도. 여야는 오늘도 충돌했습니다. 정치권은 정면 격돌로 치닫고 있습니다. 거친 공방전은 오늘도 계속됐습니다. 민생입법은 또 표류하는 것 아니냐라는. 장악당한 언론은 진실로부터 멀어지고 있습니다. 낙담하지 마십시오. 국민TV가 이제 날개짓을 하려고 합니다. 조합원으로 가입해서 위대한 역사를 함께 만들어 갑시다.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홈페이지 또는 서울 전화 3144-7737 또는 3144-0933으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TV 라디오 인문학으로 여는 오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1969년 7월 16일 전 세계의 이목이 미국 케이프 케네디 우주기지에 집중됐습니다. 이날 인류 역사상 최초로 달 착륙을 위한 아폴로 11 우주선이 발사됐기 때문입니다. 엘살바도르와 온두라스가 한참 전쟁을 치르고 있었는데 이 역사적인 장면을 지켜본다면서 잠시 휴전하기도 했습니다. 1960년대 우주 개발이 그야말로 엄청난 가속도가 붙었지요. 미국과 소련 양국이 주도하던 우주 개발 경쟁 탓입니다.
자, 지금은 유럽에 이어서 중국까지 가세한 형국인데요. 항공 우주과학 기술은 국가안보와 국가 경제에 크게 기여하는 핵심 산업으로 부상을 했습니다. 우리도 하여간 논란이 있습니다만은 우주인을 배출했고요. 그렇습니다. 우주과학기술은 지구에서 1억 3,400만 킬로미터나 떨어진 우주 공간에서 시속 3만 킬로미터라는 무서운 속도로 날아가는 해성을 마칠 정도로 발전했습니다.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장면이 현실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런 얘기죠. 자, 오늘은 아폴로 11호가 발사한 날입니다. 높이 110m의 세턴 5형 로켓에 실린 아폴로 11호는 3,000톤의 추진력으로 점점 속도를 붙이면서 하늘을 향해 날아갔습니다. 3분 정도 경고한 다음 1단 로켓이 떨어져 나가고 2단 로켓이 점화됐습니다. 다시 2단이 떨어지고 다시 3단 로켓이 점화됐습니다. 달까지 38만 4천 킬로미터를 109시간 10분 35초 동안 날아갔습니다. 최고 속도는 시속 약 3만 9천 킬로미터. 역사적인 임무를 띠고 아폴로 11호에 탑승한 우주인은 닐 암스트롱과 에드윈 알드린 그리고 마이클 콜린스, 이렇게 3명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달 주위를 110km 상공에서 계속 돌았는데요. 착륙은 계획대로 진행됐습니다. 전 지구인이 숨죽이면서 지켜보는 가운데 마침내 7월 21일 고요의 바다에 착륙하게 됩니다. 네, 오늘 아폴로 11호가 발사된 날, 이 날을 또 우리가 떠올려 보게 됩니다. 경향신문의 어제의 오늘, 그리고 서울경제신문의 오늘의 경제소사를 인용해서 오늘 인문학으로 여는 오늘 역사 이야기를 꾸며봤습니다. 문리버 연주음악으로 들으면서 저는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6시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